안녕하세요, 빈트라이저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촬영해서 보니까 절반이 날라가 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재난안전 문자가 오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중지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이 다 된 줄 알고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또 촬영하게 됐어요. 또 촬영 중에 또 뭐 문자가 오면 또 끊기겠죠. 끊기면 또 뭐 계속 연결해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이 어떻게 끝났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플린 항공을 타고 이렇게 촬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이 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라이카 우러를 가지고 바른하게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한 김에 하나 바로 잡을 거는 지난 영상에서 예나에 있는 오스카 바르낙을 베질라에 있는 라이카사로 영입한 사람이 라이츠 2세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라이츠 1세로 바로 잡겠습니다. 말하다 보니 막 그렇게 헷갈려 버렸네요. 어떤 그러면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서 못 박네. 그 전에 이제 기왕 말한 김에 그 제플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플린 백작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름이 상당히 좀 기네요. 어떤 페르디난트 아돌프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그라프 폰 제플린 이래 돼 있거든요. 이름이. 근데 제플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제플린인데 독일어로 하면 체펠린이 되거든요. 처음에 1편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어하고 영어가 자꾸 발음이 헷갈려서 그런데 뭐 독일어하고 영어를 좀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체펠린이라고 하면 독일어인데 원래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또 불러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플린이라 하지 체펠린이라는 사람 잘 없거든요. 뭡니까 한때 그 영국에 유명했던 그 록밴드인가 그것도 레드 제플린이 있잖아요. 레드 제플린 뭐 영국 밴드라서 뭐 제플린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독일의 체펠린 백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펴보면 육군 중장 출신이더라고요. 육군 중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배교관을 하다가 뭐 어쨌든 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엇입니까? 그 비행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개인 자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아마 뭐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니까 누가 뭐 웃었겠죠.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개발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호응이 없죠. 어쨌든 간 1890년대에 비행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보면 경식 비행선이라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애매한데 경식 비행선이 뭔가 저도 몰라가 헷갈렸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이해가 쉬워요. 리지드 에어쉽. 리지드라는 단어가 아마 경식으로 번역이 되는 모양이다. 리지드 에어쉽. 우리가 보통 비행기는 뭐 플레인 이런 에어쉽인 거 보니까 말 그대로 비행선 배쉽자를 썼죠. 이분이 1890년도 이제 에어쉽을 개발해서 대용하는데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900년도 7월 달에 첫 비행을 시작해서 한 62회 비행을 하다가 62회 비행하면서 35회를 대서양을 횡단했다는데 어떤간 그 당시에 좀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더라고요. 뭐 여러 비행선이 있죠. LZ사가 이제 좀 처음에 좀 국비 약속을 지원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게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독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뭐 성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플린 백작의 명성은 높아지고 뭐 남성의 상징이 됐다 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일단 이 내용은 뭐 바른하게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플린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뭐 1차 대전에도 투입했는데 별로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914년도에 13년도에 이제 바른하게 우를 만들었죠.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이 제플린의 그 비행식을 타고 비행선을 타고 이렇게 촬영했는 정도의 열정을 갖고 우르를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1914년도 그게 보면 무슨 역사적인 일이 터지냐면 아마 1914년도 하반기에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뭐 군인들 젊은 사람들 징집되고 이랬는데 아마 그 바른학은 그 어떤 몸이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징집에서 빠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1차 세계대전에 바른학이 징집을 가지 않은 그 바람에 어떤 카메라 발전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라이트 1세가 이제, 주로 그쪽에 보면 독일의 검은 숲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베젤라 옆에 보면 검은 숲이라고 있는데, 그 길 쪽으로 초청을 해서, 요양도 하고, 좀 같이 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기회에 바른학이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좀 하고 계속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 14년도 하반기에 터진 전쟁이 결국은 뭐 어떤 전쟁이 끝났죠. 그게 한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18년도 정도에 이제 종전이 됐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패전국이 되어버렸죠. 뭐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도 뭐 본전이 될까 말까 한데 뭐 지면 이건 뭐 아작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독일이 패전이 됐기 때문에 뭐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뭐 나라는 황폐화되고 사람은 뭐 다치고 뭐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해고가 있고 뭐 일자리 뭐 인플레이션 뭐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상당히 좀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죠. 역사 공부를 들어가는 거기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또 2차 대전을 벌인 분이 그런 시기에 태어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1920년도까지 그 경제 난항이 계속된 거예요. 전쟁이 18년도 끝나서. 그래 23년도에 이제 라이트사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가 카메라 쪽에서는 다른 쪽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토타입이다 이러거든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 흔히 영 시리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독일에서 이걸 눌 시리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몇 개를 만들었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31개를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고 주로 이제 경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25개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31개인지 25개인지. 제 의견으로는 이게 최초로 판매된 시리얼 넘버가 131번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번부터 130개 만들면 130개는 프로토타입이 되고 131번부터는 시판을 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 또 경매 사이트에서는 자꾸 또 25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숫자가 아니고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런 훌륭한 작가들에게 주고 이렇게 써보고 사용기 이런 뭐 리뷰를 많이 받아서 계속 보완해 나갔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뭐 돈 이야기인데 이게 크리스티가 아니고 이게 주로 이제 이게 카메라 이렇게 하는 사이트에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 경매 가격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눌 시리즈가 요거 뭐 제가 좀 뭐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적어온 걸 좀 큰 인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2007년 11월 달에 그 남바 107번을 그 베스트 리어트 그 경매에서 33만 유로. 그리고 그게 또 개인적으로 11년 5월에 13200만 유로에 거래가 됐다나요? 이건 개인적인 사고 판 거죠. 경매에서 산 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러더니만 이게 4년 후에 2011년도 5월에 비엔나 옥션에서 이게 135만 유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화폐 가격이 뭐 찾아보니까 약 한 10억 원 됐다고 하네요. 근데 그 이듬해 2012년도 5월에 남바 116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베스트 리어트 옥션에서 216만 유로, 약 31억 원, 그러니까 더블 이상 올랐죠. 그러고 또 한 5년, 6년 후에 2018년도 3월에 같은 그 경매에서 남바 122번이 한 240만 유로. 근데 돈은 뭐 아까 31억보다는 조금밖에 안 많아요. 3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 뭐 유로와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게 떨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인터넷 자료에 32억으로 돼 있나요? 2018년도에 약 32억 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된 게 2018년도 6월에 남바 105번. 요게 144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화로 따지면 약 194억이라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가격이 팍 올라갔잖아요. 한 2배나 3배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이렇게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5번, 포르토타입 105번이 이거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스카 바르나기 사용을 했대요. 요 105번을. 오스카 바르나기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포르토타입보다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다. 194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금 다 포함했어지겠죠. 뭐 카메라 이야기다 돈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참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본론을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또 바르나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에 그 눌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겠죠.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리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점도 보완하고 개선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조그마한 뭘 하나 만들더라도 그 생산 라인을 갖춰야 되고 또 검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회사의 사활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라이카사는 뭐 거의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린 자료는 착각해서 잠깐 올렸는데 기록에 보면 1924년 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흔히 경영진의 3시간 반 회의라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최종 그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경영권을 물려받은 나이째 2세죠. 나이째 1세가 돌아가시고 경영권을 물려받은 나이째 2세가 최종 이제 가르마를 타줬죠.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르나기 개발한 이 카메라를 기풀고 만들겠다. 이렇게 가르마를 딱 중대한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에 이 라이카라는 소형 카메라가 역사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923년 중대한 결정을 한 게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걸 동판에다가 이렇게 독일어로 써가지고 그 담장에 라이카 공장 담장에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제가 가보는 게 옛날부터 꿈인데 가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에 그냥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논외적인 이야기인데 항상 독일어라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우면서 좀 독일이라는 나라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약간 그런 선입견을 좀 갖게 되었어요. 다 아시다지만 중학교 때 젊은 베르트레 슬픔 고등학교 때 데미안 이런 독일 소설도 있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읽은 하이니히 하이네 시라든가 슈베르트 음악 뭐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독일이 참 예술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좀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좀 이렇게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고 좀 독일어가 묵직하면서 발음도 이렇게 변모음이 들어가니까 뭐 바리토이라든가 테너가 부르는 노래가 영어보다는 좀 묵직하고 웅장하고 그 매력이 상당히 있고 또 철학적 용어로도 영어보다는 독일어가 더 멋있는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참 독일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구나 그러다 또 불을 지른 게 그 독일의 그와 뭐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생긴 성 있잖아요. 그게 뭐 노반 뭐 무슨 슈타인성인가 뭐 근데 그런 사진도 한 번씩 보니까 마음이 술렁거리고 근데 이게 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등록금 소파라가 등록금 마련하기도 바쁜데 유럽 여행 갈 수도 없고 그래가 한 번도 못 가보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출장을 한번 가봤는데 근데 뭐 출장은 말 그대로 뭐 내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에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일해야지 뭐 놀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를린을 하고 뭐 몇 개 도시 갔다가 돌아오고 뭐 관광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인데 뭐 휘센주라든가 베젤라라든가 그 예나라든가 뭐 슈트가르트라든가 그리고 랑에운트 제네의 고장 삭소니 지방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마음만 늘 안타깝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근데 또 언젠가는 세월 가서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땐 또 체력이 안 되겠죠. 인생이 늘 그런 머피의 법칙 하여튼 늘 마음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옛날에 자주 읽었던 그 연금술사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서민이 뭐 그거 외에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어쨌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여행하면서 괴테의 고향 뭐 그런 뭐 라이카, 칼자이저 고향 뭐 이런 데 한번 자전거 타고 참 바이크 타고 제가 저기 MR을 타고 한번 쭉 이렇게 달려보면서 유튜브도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맨날 하다가 옆으로 자꾸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인기 없는 유튜브니까 다행이지 이게 뭐 유튜브 한 10만 명 뭐 10,000명 됐다가는 뭐 몰매 맞을 겁니다. 인기 유튜브 이래 하니까 이제 아무도 안 봐주는 유튜브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뭐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924년도 이걸 잘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선을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운이 좋으려니까 1925년도 4월에 그 동유럽 쪽에 동독일 쪽에 이렇게 예나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라이프치히라고 있어요. 거기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품을 한 거예요. 그 출품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1편에 말할 때 이름이 중요하다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를 할 때는 항상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처음에 바르낙이라 지은 거예요. 바르낙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바르낙이 됐는데 근데 그 바르낙 이름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이게 좀 바르낙이 뭐 라이트사에서는 아는 사람이지만 다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바르낙이 뭔지 사람 이름인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업성을 띄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레카를 고친 거예요. 라이트 카메라 같은 단계 라이트 LE 카메라 해서 레카 LEC에 고치니까 레카 그러니까 무슨 뭐 레카차다 이거 뭐 그저 발음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우아하게 라이카 이렇게 안에 이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레카가 라이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라이카로 명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바르낙이라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제 라이카 사고 라이카 클럽에 사진 동호회도 가입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좀 바르낙 하더라고. 아니 라이카지 왜 바르낙 있냐 뭐 그러가 그때는 뭐 이제 인터넷도 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줄 알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결국은 라이카 M3 시리즈가 어디가 붙노? 이 라이카 M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카메라를 대부분이 바르낙이라고 한다. 정식 이름은 바르낙이 아니겠죠. 라이카 1이라고 하고 라이카 2, 라이카 3 이렇게 모델이 명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 G에 출품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에 만들었는지 이것도 요새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못 외우잖아요. 그 라이프 G 박람회에 했던 그때 그 해에 850대를 만들어요. 근데 1926 그 이듬해 1550대, 그 이듬해 1927년에 3200대, 1928년에 7600대, 29년에 15,000대, 31년에 11,000대, 38년도에 4만대. 이 생산 대수가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45도 이상 딱 더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다 더블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고는 생산량이 그래 늘어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생산량을 넓혔다는 게 그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컴퓨터 CNC라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입력해서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버튼만 누르면 쥐가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이때 일일이 선방공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조정해서 몇 미리 노기스로 재가면서 다 깎잖아요. 이래 깎아가지고 저거를 1년에 만 대를 만들었다. 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기왕 또 말 나온 김에 어길로 또 하나 빠져봐야 되겠는데, 제가 라이카 사면서 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내 사진에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장비 쪽으로 자꾸 빠졌는데, 장비 이야기 자꾸 귀가 솔깃솔깃 하거든요. 장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사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장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라이카나 이거 M3나 바르낙이나 전부 다 이 상판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기 두께가 한 0.5mm 정도 되거든요. 1mm까지는 안 돼. 0.5mm 정도 되는데 0.5mm 황동판을 이렇게 어떤 데 검정이 있는 거 콱 누르면은 요 모양으로 콱 찍힌다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요 상판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얇은 판을 눌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만한 황동을 가져와서 요 모양대로 황동이 안에 그 공간을 다 파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서 요 모양을 만들었다. 야, 이게 진짜 나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아는 공학적 지식으로는 이 한 0.5mm 되는 이 황동인 알루미늄 판을 확 눌려가지고 절대 이렇게 나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제 상식과 제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큰 덩어리를 요 모양 내놓고 다 파내는 거예요. 그냥 파서 버리고 그거 얄팍한 요 판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그러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상판 하나 만들려고 그 두꺼운 쇠가 이제 물론 이제 황동이 우리가 신주 하잖아요. 신주가 좀 이렇게 선반에 잘 나가죠. 뭐 새처럼 안 깎이는 건 아닌데, 아무리 신주가 잘 깎이더라도 저거 상판 하나 만들려고 저거를 선반으로 다 깎아냈다면, 야, 저거 하루에 몇 개 만들겠어요? 어쨌든 자꾸 사진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뭐 볼품 없는 블로그 누가 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잘못 눌려가지고 제 블로그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 상판 저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링크를 좀 그걸 어떻게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링크를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라이카 산 지가 벌써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건 또 걸리고. 솔직히 뭐 알아봐야 별 영향가 없거든요. 그거 뭐 안다고 뭐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을 잘 찍을 생각해야지. 맨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될 턱이 있나요? 1930년대가 와가지고 이제 라이츠 회사가 가족 회사에서 GmbH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식회사로 바뀌죠.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32년도 잠깐만 내가 이걸 안 갖고 왔네. 이거 뭐 좀 준비해놓고 뭘 해야 되는데 참 준비성 없죠. 이걸 갖다 놓고 딱 유튜브를 촬영해야 되는데 1932년도가 왜 중요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바르낙 이 2D가 생산된 해거든요. 그럼 이 바르낙 2D가 왜 중요하냐? 내 거라서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이게 나오기 전까지 만든 라이카는 사진을 찍을 때 이게 무슨 삼각청량 현장에 가면 토목하는 사람들, 다리 놓는 사람들 이렇게 청량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돌리면서 막 이렇게 청량을 하듯이 이렇게 거리를 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화인다도 요만한 구멍에 보면서 청량하셔서 그걸 사진을 찍었다고 여기 초점을 맞춘 거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기술로 그래밖에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항상 물건을 내놓으면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생기잖아요. 이걸 좀 이래 해주면 좋겠다. 이래 좀 개선해. 그러다 보면 또 그 만든 회사 쪽에서는 또 소비자의 이렇게 리뷰라든가 그런 불만사항을 들어가지고 또 개선해가고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1930인데 여기서 완전히 해결을 해준 거예요.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라고 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글이 들어가는 구멍을 두 개 보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요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초점이 맞은 거고 이렇게 되면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딱 합쳐지면 초점이 맞는 이중 합치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인지 파인더 방식으로 딱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돌려가지고 손이 요래 돼 있다. 요래 딱 되면 초점 무조건 셔터 눌리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이게 이제 레이저 파인더 방식이고 이 카메라에 이제 처음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부터 이제 솔직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이 사진 찍기보다는 이거 완전히 수집용이거든요. 저도 그 처음에 라이카를 한번 사보려는데 이거 모셔놓고 구경하는 용이지 사진을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라이카 1도 찍을 수는 있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인저 방식이 첫 도입됐다. 두 번째, 이게 뭐가 또 중요하냐. 이 상판에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라이카라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필기체로 라이카. 이 라이카라는 걸 최초로 라이카 카메라 위에 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라이카라는 걸 쓰질 않았어요. 그냥 독일의 무슨 에른스트 라이츠로만 썼지, 라이카라는 그 정식 이름을 최초로 여기에 각인했다. 그래서 이 라이카 2인데, 이걸 보통 2를 안 하고, 우리 그 라이카 클럽 사람들은 이걸 D 모델이라 그래요. D. 그래서 라이카 D 모델, 거기는 라이카 2가 맞는데 또 둘이를 합해가지고 라이카 2D라 그래요. 이름이야 부르는 사람 마음이지만 어쨌든 공식 명칭은 라이카 2. 또 다른 말은 D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드디어 이제 카메라 모습다운 카메라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아까 저 M 시리즈는 요거 모양을 조금 더 요 파인더가 적다고 하니까 파인더를 좀 크게 해주고 조금 높이를 높이고 약간 여기에서 약간 손본 거지. 요것도 노브식으로 돌리는 거를 요 노브식으로 돌리려면 늦잖아요. 요거를 조금 노브식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크랭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 차이 뿌이거든요. 그런 것만 좀 바꿔줬지. 거의 틀은 여기서 딱 다 잡힌 거예요.
그러나 요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20분의 1초까지밖에 못 찍어요. 저속 속도가 20분의 1초가 최고 저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8분의 1초, 4분의 1초 뭐 이런 걸 못 찍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릴 때 폭포수 같은 거 멋있게 흘러내리는 거 물이 쫙 흘러가는 걸 잘 찍으려면 그 4분의 1초로 많이 찍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찍으면 4분의 1초를 못 찍잖아요. 그게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찍으려면 또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찍냐면 그냥 이 감각으로 꾹 눌러가지고 4분의 1초 떡 비서 떠놓고는 0.5 손 감각으로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꼭 뭐 정확히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적당히 1초, 2초, 0.5초 탁 놔주면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또 정밀을 좋아하니까 또 소비자 원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년 만에 그 이듬해 1933년도에 라이카 3라는 게 모델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요거다 저속 속도를 달아주는 게 요건 똘방이 하나 붙었는데 요거 돌려주면 저속 속도 되거든요. 그게 라이카 3 모델. 그럼 저속 속도만 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왜 저속 속도 맞냐? 고속 속도 만들어야지. 또 그 이듬해 2년 후에 고속 속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라이카 3라 하면 그 시기 하잖아요. 라이카 3에다가 또 A를 붙여요. 라이카 3A 모델이다. 그러다가 이제 뭐 라이카 3A가 이제 A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는데 최종 이 모델은 G가 모델이죠. 그러면 1940년도까지 쭉 생산이 돼요. 1940이라 F와 G 모델은 1957년도에서 1960년도까지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라이카 M 시리즈를 생산한다 해서 이거를 바로 중지시키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이 숫자는 줄여나가고 이 숫자는 이제 늘려나가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단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54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54년도에 단종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60년까지 만들면서 숫자를 줄이고 이걸 54년도부터 쭉 이렇게 늘려갔죠. 그러니까 1960년에 이거는 이제 G3G 모델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근데 그 G 모델은 보면 이가 거의 똑같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이렇게 진화해가는 과정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현생인류와 똑같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G 모델 되면 그 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거 모델로 귀결되는데 어떤 이제 라이카 그래서 이제 G 모델로서 이제 단종이 됐다. 그리고 1954년도에 이 M3가 생산되면서 이거는 서서히 단종을 시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방금 했는 말을 다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1936년도에 저 바르낙이 57세가 될 때 1월 달에 아마 그 지병인 그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이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낙이 사망함으로써 바르낙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라이카 3A가 35년도면서 3A가 마지막이었다. 그 3A 이후 거기까지만 바르낙 시대고 그 이후에 나온 3B라든가 3C, 3FG 이런 모델들은 바르낙 사후에 나온 모델이다. 그렇게 참고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낙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바르낙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독일에서도 라이츠사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면 바르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61년도에 바르낙이 그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베를린 스테글리츠라고 그랬잖아요. 베를린 근교 스테글리츠의 그 바르낙 이름을 바르낙 그 거리로 이름을 바꿔서 그 독일말로 바르낙 쿠퍼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고 1979년도에는 바르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라이카사에서 그 오스카 바르낙 프라이츠 요새 뭐 오스카 바르낙 어워드다 이러죠. 오스카 바르낙 상을 제정해서 환경, 사회 이런 분야의 사진을 찍는 작가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뭐
요새 사진 좀 한다는 사람들 거기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소신이 절대 공모전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 사진 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원해봐야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1982년도에 그 라이카 공장고 바로 앞부근에 바른하게 그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떠다니고, 또 저도 요 영상 뒤에 또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바른하게 태어난 곳이죠. 어린 시절을 보낸 데가 아니라 태어난 곳이 저번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영어로는 니나우, 독일어는 니노프라는 그 마을에 바른학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하나요? 바른학 뮤지엄이 오픈됐어요. 1995년대. 어떤 한 정밀 기계 기술자가 인류의 역사에 남긴 이 족적은 참 어마어마하죠.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혼자의 힘은 아니죠. 바른학과 또 바른학을 지원해주게 된 그 맥스 베럭이라는 그 광학자가 또 거기에 맞는 렌즈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그 두 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태어나게 경영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고 생산을 결정한 그 라이체 2세의 그런 대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소형 카메라가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줍지 않고 어설픈 사진가지만 저도 그리고 라이카 유저로서 사진가로서 오스카 바른하게 생애와 그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로써 지루했던 오스카 바른하게 생애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을 두고 조금 직장 다니다가 조금 또 틈이 나면 그 다음에는 막스 베럭에 대해서도 한번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자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어떤 간에 저 초짜 유튜브도 보니까 이거 덤벙덤벙 하고 있는데, 어떤 간에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 60명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는갑다. 어떻게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60명이 될 수 있나.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어쨌든 실수로 눌리신 분 구독을 이렇게 좋아요 잘못 눌리다가 잘못 눌리면 구독이 돼버린다고요. 저도 그런 경험만 했거든요. 구독 안 눌린데 좋아요 눌리다 잘못하고 구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좋아요 잘못 눌리다가 구독 눌릴 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수로 눌렸더라도 이것도 인연이니까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놔두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또 바이크 타면서 또 유튜브를 바이크 타면서 사진도 찍고 유튜브를 이제 그때부터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